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진왜란이에요. 사실 뭐 임진왜란 하면 임진왜란을 메인 컨텐츠로 다룬 작품들이 너무 많죠. 뭐 소설, 뭐 드라마, 영화, 뭐 명량도 대표적이고 드라마도 너무 많죠. 뭐 불멸의 순신, 뭐 임진왜란 1592, 뭐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일단 뭐 그런 것들에서 배경 사진을 따올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임진왜란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상징성 있는 어쨌든 전쟁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 두 세력은 같이 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측에서는 그래도 역시 이순신이죠. 누가 뭐래도 이순신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을 가장 상징하는 무기는 조총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번 대립되는 그림을 걸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임진왜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건국 이후에 배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작업하고 갈 건데 여러분들도 그냥 쑥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떠오르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억나시는 게 뭐 이제 신흥무인 플러스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죠? 얘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죠. 그래서 태조가 올라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때 왕자의 난이 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어린 세자가 된 어린 자기 동생과 그다음에 정도전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태종이 즉위를 하고 태종이 즉위를 해서 이제 뭐 호패법이니 사병폐지니 이런 걸 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 여러 가지 뭐 훈민정음부터 해서 한글부터 해서 각종 과학 업적을 펼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편찬 사업도 진행을 하죠. 뭐 지리지, 지도, 뭐 역사서, 의례서 이런 것들을 세종 때 그리고 집현전도 설치가 되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종이 즉위했는데 얘는 굉장히 병약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단종이 즉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유정난이 있게 되죠. 개유정난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조가 즉위하죠. 세조가 즉위를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직전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제 군부대가 개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때 세조 때 이제 훈구 공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훈구공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게 연산군이었고요. 연산군 때 이제 무오, 그다음에 갑자사화가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종반정이 있고요. 중종반정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중종반정이 있고 나서 이제 조광조가 올라오죠. 조광조를 중심으로 특히나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댄 거죠.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하면서 특히나 뭐 위훈 삭제, 편량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훈구와 왕의 미움까지도 사서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인 을사사화까지도 있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사림은 4번이나 화를 당했지만 또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향약과 서원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살인들은 끝끝내 잠시만요. 끝끝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서 훈구를 결국 밀어냈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살인들끼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붕당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붕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하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하죠.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하기는 했는데 천천히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시기 때 우리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일본은 사실 간단해요. 그 전까지는 원래는 굉장히 여러 개의 세력으로 전국이 나눠져 있는 전국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중국의 옛날 춘추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일본 전체가 여러 개의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죠. 근데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이제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자기가 통일을 하긴 했지만 자기 세력에 조금 불만이 있는 세력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불평을 돌리기 위함도 있고,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것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특히 일본 사학계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일본 사학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들 유리한 대로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일본에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최근 한 4, 5년 동안 나오고 있는 주장들인데,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불만을 느끼고 있는 세력들을 그 불평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가 이 바다가 중국, 한국, 조선이 함께 오가는 바다죠. 이 바다에 대한 무역권을 차지하면, 예전에 장보고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다에 대한 무역권을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최근에 일본의 도쿄대학교 중심으로 조금 주장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에 그렇게 많이 세력이 나눠져 있던 일본 전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조선을 공격해오게 됩니다. 처음에 조선을 공격해올 때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정명가도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정명가도. 그래서 정명가도는 뭐냐면, 우리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건데 길을 빌려달라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빌려달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륙을 정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이제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조선이 당연히 길을 빌려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명나라랑 친한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나라랑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길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밟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는 조선의 양반 관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외워야 될 건 아닌데 정철 건저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사화 다룰 때 마지막에 봤듯이, 살인들이 4번의 화를 당하고도 결국엔 향약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공급되면서 결국 훈구 공신들을 밀어냈죠. 밀어내고 나서 이제 이주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이제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죠. 근데 동인과 서인 이렇게 싸우던 중에 서인 세력 중에 송강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요새도 관동별곡 배우나? 그거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이제 당시의 왕이 선조였는데 세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왕이 듣기에 기분 나빴던 거죠. 세자를 세우란 얘기는 내 뒤를 이으란 얘기인데, 내가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 나를 뭘로 보길래 벌써 뭐 세자를 세우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왕이 이제 송강 정철을 조금 욕하게 되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냐, 요 일이 있었던 게 1591년이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쟁 직전까지도 조선의 정치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 얼마 전에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사람을 보내요.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근데 그때 이제 잠시만요. 사람을 보내는 두 사람을,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갔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보내요. 황윤길, 김성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이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은 언젠가 침략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일본 침략 안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임진왜란 직전까지도 조선 정치 세력이 서인, 동인 둘로 나뉘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외적이 침략해 오면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까지 조선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게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없죠.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고 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은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일단 정치 세력이 둘로 나눠져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그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임진왜란 전에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병사들이 그리고 군대가 전투 경험이 부족해 있었다.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은 이미 화약으로 총을 쏘는 조총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선 병사가 가지고 있는 건 화살 아니면 화승총이라는 것뿐인데 화살에 비해선 조총이 사정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까 화살이 닿을 만한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조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와서 공격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화승총은 한 발 장전하고 또 쏘고 한 발 장전하고 또 쏘고 이런 식이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조총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무기였다. 일본이 조총으로 무장한 게 이제 우리랑은 다르게 무기 수준이 너무 높았던 거죠.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됐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총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부산부터 침략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빠른 북진이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일단 일본도 조총이라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 정치 세력도 둘로 분열되어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고, 그리고 조선의 병사들도 굉장히 전투 경험이 없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의 분열,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시기쯤 되면 군복무를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몸으로 가서 훈련받고 군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주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정부도 언제부턴가 이제 돈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백성들한테 진짜 군대로 와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받고 돌려보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군인이 몇십만이 돼야 되는데 실제 군인을 모아보면 뭐 몇만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왔을 때 사실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패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진 뭐 동래 이쪽이 함락이 되고 부산이 정복이 됩니다. 부산진은 부산에 있는 이제 항구고요. 그다음에 동래선이 아니고 동래산이에요. 어쨌든 동래산이 아니고 동래성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산진 동래성을 함락하게 되고 결국 부산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충주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충주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곧바로 서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조선의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제 당시에 그나마 조선에 그래도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장수가 신립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신립장군한테 거의 모든 경력을 다 주고 그리고 충주에서 반드시 막아라라고 해요. 그리고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신립장군이 선택했던 전쟁터는 탄금대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탄금대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육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신립은 여기다가 군대를 이제 진열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배수의 진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을 세우냐면 후퇴하면 물에 빠져 죽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뒤로 밀려서 물에 빠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게 돼요. 배수의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요 앞이 강 앞이기 때문에 좀 흙들이 물을 많이 먹은 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병사들도 말이 쉽게 무너지고 말이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그냥 일반 보병들도 쉽게 걸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는 뭘로 공격해요? 조총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뻘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허우적대어 있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목표물을 쏘고 있는 것밖에 아니죠. 그래서 거의 살육전에 가깝게 벌어지게 되고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대규모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신립장군을 믿고 충주를 반드시 지켜야 수도 서울이 보장된다. 요 생각으로 신립한테 지원을 해줬던 건데 신립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밀려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도를 빼앗기게 생겼고, 그리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의주는 이제 우리나라 서북쪽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이따 지도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경복궁이 불타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불태운 건 일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믿고 따를 게 왕인데 왕이 지금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화가 나서 경복궁을 한번 불살라 버리게 돼요. 경복궁을 포함해서 그 서울에 있는 5개 궁, 창경궁, 창덕궁 다 불사르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생각하면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도망 안 갔어야 맞죠. 그런데 또 조선 정부는 어쨌든 왕 중심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버리면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약한 군대 결정 내려줄 사람도 없으면 우왕좌왕하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왕은 또 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조가 의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게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남았어야 됐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조직의 지위를 위해서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도망간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혹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군은 왜군, 일본군이죠. 이렇게 선조가 도망간 뒤에 급격하게 올라와서 한양 그리고 평양까지도 점령을 하고 함경도 지방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산으로 침략해 들어와서 부산진 함락하고 동래성 함락하고 쭉 올라와서 상주를 거쳐서 충주에서 충주 탄금대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군은 쭉 올라와서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을 상대로 크게 이기게 되고 다시 또 쭉 올라가서 한강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이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조는 이렇게 한성, 개성, 평양, 영변을 거쳐서 쭉 의주까지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도망을 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활약을 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에요. 충무공 이 충무공이라는 칭호는 이제 이순신이 전사하고 난 뒤에 후세에 이제 그대의 어떤 국가를 향한 충성과 무공이 너무 뛰어나다라고 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요 시기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을 앞세워서 한산도, 뭐 사천, 당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사실 한산도 대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명량 대첩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순신이 승리한 대첩들을 다 외우고 기억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 번 나가서 다 이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나마 우리한테 이제 중요성이 있는 전투는 한산도, 그리고 사천, 당포를 적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명량을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첩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데서 크게 싸워서 승리를 했다. 근데 뭐 이순신이 크게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바다 앞에서 싸웠는지 그 지역명을 외우고 다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순신이 활약한 게 물론 진짜 대단한 건데, 그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전략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따 지도로 다시 보겠지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일단 요 바다를 다 틀어막은 거란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런데 지금 일본은 섬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은 병사를 이리 보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병사를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병사를 보낸 한반도와 자기들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바다를 확보해야 자기들이 보낸 병사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다를 누가 막은 거예요? 이순신이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일본 병사들을 지원해 줄 보급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죠. 들어와서 이 한반도 안에서 알아서 먹을 걸 구하거나 쫄쫄이 굶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왜군 병사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요 호남지대, 지금의 전라도지대,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렇게가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엄청난 광활한 평야고, 이 여기가 이제 전라도 호남지대인데, 전라도 호남지대의 평야지대에서만 농사를 잘 지어도 전 국민이 다 그래도 괜찮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사들에 대해서 쌀, 불량미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일본군은 쫄쫄이 굶어가면서 싸우게 생겼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바다에 제해권을 이순신이 장악해서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호남의 곡창지대를 이순신이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쌀을 생산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일본을 맞이해서 견딜 수 있을 만한 승리 포인트들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다 이순신이 싸워서 이겼던 해전들이에요. 근데 되게 많이 싸워서 다 이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도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요 인근이에요. 요 인근. 뭐가 요 인근이냐면 세월호 배가 침몰했던 지역도 요 인근인데, 여기 참 그렇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살이 굉장히 세요. 특히나 딱 그 지역은 아니긴 한데, 명량대첩이 있었던 지역은 울돌목이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울면서 돌아나간다 그래서 울돌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순신이 대장선 한 척이랑 거의 다 쓰러져가는 배 13척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14척이죠. 그걸 가지고 일본의 300척 이상의 배를 자기네 배 한 척도 침몰시키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게 이제 이순신이 직접 싸웠다기보다는 이순신이 대장선으로 상대의 공격을 견디면서 유도해낸 다음에 물살이 급해지는 시점에 이제 일본군 본진 그 수백 척의 배들을 그 물살이 빨라지는 그 골목으로 들여놓은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사실상 그 시점부터는 이순신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물살을 상대로 싸우는 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혼비백산 하는 와중에 이제 이순신이 대포를 쏘면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딱 요 지역은 아닌데 최근이라기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세월호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곳도 요 인근 앞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살이 굉장히 거친 지역이죠. 그래서 물살이 이렇게 거칠다는 게 500년 전, 400년 전 임진왜란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은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시험 문제로 내겠다 이런 거보다는도 여기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요때 이제 하객진이라 그래서 대장선이 중심에 있고 이런 식으로 배를 나열하는 그런 식의 진영을 펼쳐서 일본군이랑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요 하객진이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은 지금도 세계 각 이제 해군사관학교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전략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도 기억해둘 만하죠. 근데 이런 거 명량대첩에서의 울돌목도 그렇고 한산도 대첩에서의 하객진도 그렇고 상식 차원에서 요 정도 알면 좋으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지, 뭐 이게 막 엄청 막 뭐랄까 시험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순신 관련해서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거. 그래서 이 바다를 장악해서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다는 거. 두 번째로 요 전라도 지방을 지켜서 곡창지대를 지켜서 우리 병사들이 계속 먹으면서 싸울 수 있게 식량을 보급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다 아시겠죠? 거북선이고, 실제로 이제 진도에 지금 가시면 거북선을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러냐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복원품이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저 뒤에 까만 깃발에 있는 게 거북 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선이고, 아마 이순신은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병사들도 훈련시키고 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거북선 자체를 이순신이 발명한 건 아니고요. 이미 태종 때 이 거북선의 모델이 나와 있었던 건 같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이 아마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견을 해서 이 거북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준비는 해놨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지에서도 의병들이 굉장히 활약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의병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뜻 의자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뭐 한자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뜻 의자고, 요게 이제 병사 병자죠. 근데 의병인데, 의병은 국가의 공식 군대가 아니죠. 국가의 공식 군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 우리 동네는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일어선 게 의병이죠. 근데 이 의병들의 특징은 어쨌든 자기 마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뭐가 있는지
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왜군들한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PPT 잠깐 멈춰 두시고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학습지 채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번 써 보시고, 그리고 명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이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열심히 크게 도와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랑 친해서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만약에 한반도를 다 점령했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은 명나라거든요. 근데 이기던 지던 전쟁터가 되면 피해가 너무 커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쟁터가 조선으로 끝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엄청나게 도와주게 되고, 그 책임 장군으로 보냈던 게 이여송 장군이었는데, 요 이름을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여송 장군을 대표로 해서 원정군을 보내게 되고, 이 원정군이 활약을 해서 평양을 도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와중에 벽제관이라는 데서는 또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권율이 이 서울 인근에 있는 행주대첩에서 고립되어 있는 와중에도 이기게 되고, 근데 이때 행주대첩은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안악내들이 막 뭐 돌을 던지고 뭐,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행주대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계기는 나름대로 우리도 화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발전된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비격진천로라 그래서 수리탄 같은 역할을 하는 무기도 있었고, 신기전도 우리 앞 시간에 봤었지만 있었고요. 이런 무기들을 활용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에서, 여기죠, 여기서 또 승리하게 돼서, 요게 또 호남 곡창지대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다는 이순신이, 진주성은 김시민이 지키면서 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병들도 활약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 명나라가 지원을 해줘서 평양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시민이 진주성을 또 진주대첩에서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이기면서 행주산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지역을 또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큰 승리들을 몇 차례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또 연이어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엔 일본이 휴전을 제의하게 돼요. 근데 휴전을 제의해서 들어줄 만한 요구를 했으면 전쟁이 끝났을 텐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뭐 가장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걸 하삼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묶어서 이 하삼도를 일본에 전부 다 넘겨라. 그리고 명나라의 공주를 바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 자체는 지금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로 온 장수들이 사실은 지고 있는데 중앙에 보고할 때는 다 이기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가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조선이나 이제 명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회담은 실패하게 되고, 다시 전투가 벌어지는 게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요.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정유재란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 정유재란이 벌어질 때쯤에는 이제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정유재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일본 장수들도 임진왜란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철군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어쨌든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이 철수를 할 때 이순신이 아예 뿌리를 다 끊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수하고 있는 왜군을 노량해전에서 되게 크게 물리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순신이 죽기도 하죠. 죽으면서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임진왜란은 어쨌든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를 무너뜨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전쟁터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겪게 돼요. 자, 일단 배우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피해가 있겠어요? 전쟁이 뭐야?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안 죽었겠어요? 엄청나게 죽었겠죠. 그래서 일단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알아야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이 농민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 2년만 관리를 안 해도 그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고. 막 동식물들이 와서 막 잡초들 엄청나게 자라 있고 돌 와서 박혀 있고, 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면. 근데 임진왜란이 영어로 뭐냐면 Seven Years War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역사 연구가들이 연구를 할 때는 그 용어를 Seven Years Wa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토가 남아나겠어요? 그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토도 굉장히 황폐화되고 식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일단 있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세금 낼 수 있나? 못 내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미 전쟁 때문에 엄청난 돈을 썼는데 새로이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정부의 재정도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리고 당연히 또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불국사는 기억하시죠? 통일신라시대 때 절이고, 경복궁 그리고 사고는 우리 조선왕조실록 기억나시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두는 곳이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도 다 불이 타게 되고 한 군데만 남아서 그걸 나중에 다시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으로 많은 또 문화재나 중요한 인물들, 특히나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이 많이 유출이 돼서 이때 이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노비 문서가 불타거나 아니면 전쟁에 공이 있는 노비 상민들이 이렇게 좀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분 제도가 좀 흔들리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의 감소, 농토의 황폐화,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곤란, 그다음에 신분 제도가 흔들린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체크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계가 좀 변동이 있게 돼요. 그동안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의정부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비변사가 중심이 되게 돼요. 비변사라는 건 뭐냐면 사실 비변사는 원래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전쟁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만 급하게 내리는 임시 긴급회의기구가 비변사거든요. 근데 이 비변사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이 길어지고 또 뒤이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병자호란도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는 별 볼 일 없는 기구가 되고 비변사가 정치의 중심, 최고 정책 결정 기구, 정무 기구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부가 붕괴하게 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새로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고 에도 막부라는 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는 여러 차례 조선에 수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 조선을 침략하려고 군대를 모을 때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모을 때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집권을 했으니까 우리랑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조선이 그러면 우리 끌려가 있는 우리 포로들을 돌려주면 관계를 다시 맺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 일본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고 다시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이때 이제 갔던 게 삼형대사 유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후에 이제 일본 측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고 이 통신사들이 일본 문화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선통신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끌고 온 성리학자, 도공,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성리학, 도자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명나라가 좀 중요한데, 명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를 너무 무리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국력이 약화돼요. 그리고 요거 아마 기억하시려나? 작년에 배웠던 건데, 중국 역사는 한족의 국가가 약해지면 북방민족들이 활개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한족의 국가였던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과도하게 도와주다가 약해졌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만주 일대에서 지내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급속하게 힘을 키워가게 되고, 이 여진족들이 부족을 통일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누라치라는 사람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이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내용이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